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7월 악재가 오고 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작 전망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불과 4월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내년에 하반기에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상반기로 바뀌더니 아니다, 올해 11월이다, 아니다 10월이다, 이제는 8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 당겨지는 이유는요. 먼저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3주 만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어요. 자, 아무리 내가 한국은행에서 깜빡이를 킨다고 하더라도 증권가에서 알아먹지 못하니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부채 증가 부분이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과 5월까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채권 전문가 대부분이 내년 3분기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가 지금 한 달 만에 180도 전망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냥 채권 전문가들 의견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보다 전망 더 못해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금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0.5%죠. 솔직히 이거 얼마나 자주 올릴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리냐보다 얼마나 자주 올릴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주랑은행 총재가 정상화를 언급을 했는데 솔직히 코로나19 이전 상황이었던 1.25% 올린다 하더라도요. 솔직히 이거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자, 대출금리보다 부동산에 더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예금금리입니다. 지금 0.7%의 1년 정기예금금리가 지금 모든 자산의 팽창을 부르고 있는데, 야, 그럼 1.25%로 기준금리 올리면 예금이 얼마나 올라갈까? 자, 2019년 10월, 11월 달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1.25%였죠. 저축예금 평균금리 봤더니 1.55에서 1.6 정도가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되어야 부동산 가격의 묻지마 상승은 막을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1.25%가 언제 되냐 이거죠. 자, 금일 하나금융투자에서 기준금리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금리 어떤 식으로 올릴까? 일단 첫 인상은요, 올해 4분기를 전망했습니다. 10월 또는 11월 달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상이 중요한데 내년 1분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두 번째 인상 간격이 짧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인상이 내년 하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1.25%까지 올라가게 되면 코로나19 긴급조치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봐도 무난한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이주랑은행 총재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 한두 번 올려서 시장에 자산 가격 팽창에 대한 경계감을 주려고 했으면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질서 있는 정상화 1.25%까지는 그냥 올린다. 그럼 그런 전제 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이 질서 있는 정상화 언급이 앞당겨진 건 왜 그럴까요? 원래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 내년 하반기 예상했잖아요.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앞당겨진 이유는요. 일단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또 하나가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가죠.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안정 목표치를 채택하고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이 최종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세우는데 만약 물가 불안이 심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는 다시 써야 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하반기 2.0%예요. 이것을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자, 기준금리 더 빨리 자주 올릴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2차례 올릴 수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금융 불균형과 경제 회복만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못 올리는데 이렇게 2차례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원인은 결국에는 물가 부분입니다. 자, 물가를 불안하게 할 요소들이 근데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하반기 2차례 인상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전 지금 들게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말씀드릴 자료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3분기에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 금리 인상 하려면요 8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7월에 깜빡이 나오고 8월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8월에 무엇인가가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4분기가 아니라 3분기 때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요건일까요? 적어도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 중후반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언제 발표되죠? 8월 3일날 발표되죠. 8월 3일날 발표되고 8월 26일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으니까 이 물가 불안 심상치 않다 보고 통화정책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7월 CPI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구조적 인플레의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물가 지표와 통화 정책 방향의 흐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5월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6월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될 때마다 한국은행에서 빠르게 매파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물가 불안에 대해서 언급을 덜한 이유는 2분기 때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말했었는데 만약에 3분기에 해당되는 7월 CPI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한다면 정말로 무섭게 받아들이겠죠. 자, 한국은행에서 3분기 물가 안정을 이야기했던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유가예요. 왜냐면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4월과 5월에 말도 안 되는 저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까지 30달러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7월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V자 회복을 했었죠. 자, 그리고 작년 2분기 때는요, 워낙 낮은 소비자 물가, 저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V자 모습의 정형을 보여주잖아요. 추가로 최근에 물가 불안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공급 불안 부분이 이제 이때쯤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럼 이 세 가지만 합쳐도 3분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란 좀 원론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유가가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유가의 중요성, 쇼킹 부동산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해 고물가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라 전망한 이유는 결국에는 유가 흐름을 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유가가 꺾이기 전에는 물가 안정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 보세요. 다 유가 상승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왜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19가 왜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졌냐? 결국엔 저물가를 기록했는데 이 저물가가 왜 나왔냐? 위기 나오자마자 금융시장 주가보다 더 크게 폭락하는 것이 유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폭락하고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근데 유가가 벌써 WTI 기준은 71달러에 안착했습니다. 70달러대가 지금 당연해졌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1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원자재 다 폭등했는데 유가만 안 오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등했죠. 6월 9일날 발표된 게 9%였습니다. 예측치 8.5%를 한참 뛰어넘었죠. 그러면은 한두 달 차를 두고 한국 소비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건데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 마지막 발표된 게 5.6%였습니다. 6월 21일날 발표되거든요. 낮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 때 물가가 안정되려면요, 적어도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쯤 되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3분기 물가도 이거에 대한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7월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처럼 지급했던 것처럼 그때 4인 가족 100만 원까지 지급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하는 안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석이 아닌 여름 휴가철에 지급을 하겠대요. 이거는 7월 달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거 지급할 때 적자구체 발행 안 하고요,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추가 세수 어디서 났죠?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내놓으신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이 추가 세수가 확보됐고 그걸 국민들한테 뿌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뿌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요, 확실히 소비 진작 효과가 커요. 과거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부었더니 소비 지출이 10.4% 증가했다 나와요. 이거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자, 이런 재난지원금 뿌렸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나 봤더니 식료품, 의료, 생활용품 같은 준내구재하고요, 가전, 가구, 외식 같은 서비스 이용자까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산품 서비스 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공산품하고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 올리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 재난지원금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년 말까지 1.26%를 전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시나리오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물가 불안이 앞으로도 확산된다면 저는 1.5%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달성할 가능성, 그 이상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5%까지 가면서 예금금리가 2%가 넘게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 하락도 이끌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